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불이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송사업법에 대한 법안 상정과 무제한 토론, 또 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를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은 곧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이 후보자가 취임을 하면 즉시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잠시 뒤 포커스나이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문제를 이미 알고 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나랏돈 5,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야권의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맞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야의 힘자랑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무의미한 소모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올해 7일을 넘어서며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고기압 2개가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열흘 이상 길어지겠습니다. 여고생 명사수 반효진 선수가 사격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슛오프 끝에 중국 선수를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4번째 금메달이자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입니다. 영유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단 면역력이 약해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신문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입장을 내고 계속된 언론 보도로 거래가 끊기고 판매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막고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신문 등을 거쳐 회생이 필요한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법원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두 회사는 또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 신청을 하고 한 달 안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ARS에 돌입할 경우 최장 3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가 이미 현실화한 만큼 회생 신청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내일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위메프 강남 본사 건물은 직원들이 모두 떠나 텅 비었습니다.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들만이 기약 없는 환불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텅 빈 사무실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위메프 대표는 물론 직원들 역시 이 정산 미지급 사태를 알면서도 돌려막기에 치중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떠난 위메프 본사 사무실은 이제 피해자 몇 명만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마다 수첩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회사의 위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류하현 위메프 대표방에서 발견된 수첩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위메프의 상황이 암 3기 수준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온 것, 답이 없는 상황이란 내용도 눈에 띕니다. 정산지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 수첩 곳곳에 정산대금 미지급 이슈가 적혀 있습니다. 대형 입점업체 미지급 액수가 500억 원이란 내용도 담겼는데 금융당국이 추산한 위메프 미정산 액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대부분 임기들 수첩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니까 처음부터 정산 이슈 그게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정산 이슈를 논의한 뒤에도 할 수 있는 딜은 이번 주에 다 하기, 선택형 쿠폰은 필수인 척 안내하라고 적힌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계속 매출을 내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판매자들은 미지급 사태 직전까지 각종 할인 쿠폰 등을 남발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쿠폰이 이렇게 막 붙어서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7월에 최고였다. 이거는 희대의 사기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2022년 말 티몬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386억 원, 지난해 말 위메프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398억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 4월 회계감사에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플랫폼 업계의 이런 상황은 예견돼 있던 일입니다. 결제되면 바로 입점업체한테 결제해주면 이런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2달 가까이 정산을 미루는 관행이 돌려막기 사태로 이어진 만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YTN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위메프 대표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검경의 전방위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대규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통상 고소 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만큼 경영진의 횡령 배임죄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도 미정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 위메프 대표이사 등 5명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즉시 수사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방위 수사의 시작과 동시에 부대표를 비롯해 티몬 위메프 대표 등 4명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래를 연결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위한 자금을 그룹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회사 자금을 좀 큐텐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이를 차용해서 갖다 썼다면은 우리가 형법상 말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피해자들은 티몬 위메프를 상대로 한 개별 소송에 더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규모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상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역시 이들을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사태와 비슷한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에 대해선 최근 피해자 300명에게 모두 2억 원 넘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큐텐그룹의 누적 결손금이 이미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올여름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밤 속초에는 2번째 초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희윤 기자입니다.
지난밤 속초는 최저기온이 30.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강릉에 이어 두 번째, 지역으로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올여름 열대야 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보다 오히려 하루 많습니다. 습도는 굉장히 높고 열대야가 많은 그런 여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한낮 무더위도 점점 기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 안팎까지 올랐고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지방도 35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며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며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약화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치는 주 중반부터는 뜨거운 열기가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꺼운 이불 2개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열기가 쉽게 식지 못하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점차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반까지 10일 정도는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진 지난 주말 동안 전국에서 100명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어제와 그제 전국의 응급실 507곳에 들어온 온열 질환자는 각각 49명과 45명으로 모두 94명이나 됐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 이후 발생한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995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청약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급기야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첨되면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인데 청약홈에 접속하는 게 로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멈춘 건 주택 청약 신청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청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고 신청자들이 겪은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기까지 3시간이 넘게 기다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또 접속이 돼서 열차를 진행하면 또다시 페이지가 잘못됐다는 오류가 또 나오고 다시 또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불편해서 안 내겠다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오후에는 접속 지연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접속 지연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부동산원은 급기야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오후 5시 반까지였던 청약홈 접수 마감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했고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이튿날까지 하루 더 접수 기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자가 폭주한 건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수도권 단지 3곳 등 모두 10개 단지가 같은 날 청약 접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세 차익이 수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가능한 단지들의 청약 일정이 몰린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청약 열기는 뜨거운 상황, 공급 부족 우려까지 번지며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에 육박했는데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초고도 비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건강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의 초고도 비만 상태로 보고 건강 상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후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고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해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북한 매체가 지난 3월 딸 김주애의 활동에 대해 향도라고 쓴 점을 거론하며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도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인데 다만 후계자로 확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는데 대외 활동의 70%가 군사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애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중앙정보부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접촉한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첩보 참사도 거론됐습니다. 국정원은 한미 안보 협력이나 정보 협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의 민감한 대선 기간 때 적발되면서 정보기관의 대응이나 한미동맹의 경고함에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FBI로부터의 어떤 언질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오물과 쓰레기를 실은 풍선을 3,600여 개 보냈다며 앞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다른 도발 수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공중 폭발한 정찰 위성은 신형 엔진의 사전 개발 징후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29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한일 정부 간 협상에서 강제 노동 표현을 빼기로 했는지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 정부 협상과 관련해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에 상설 전시를 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1,500명인 것과 노동 환경이 가혹했다는 점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에 정리됐다며 당시 합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일본이 그것을 포함해 모든 약속을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과 합의해 설치한 전시 공간에 강제성 표현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상임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외통위와 문체위 수석 전문위원들이 곧 외교부 등 정부 측의 사실을 확인한 뒤 내일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유감을 나타내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염성이 크고 예방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이 영유아층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번지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기소독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입 주변이나 손발에 발진이 생기고 발열과 인후통을 유발하는 수족구병. 최근 수족구병이 6세까지 영유아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 중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 이달 3주차에 78.5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가 다양해 이전에 걸렸어도 병원체가 다르면 얼마든지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피부 물집이나 침, 콧물, 분변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아직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수족구병은 코로나19 시기엔 유행이 크지 않았습니다.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력이 낮아진 상황에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거로 분석됐습니다. 집단 면역력이 매우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이제 낮은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다시 이제 수족구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된 원한은 회복할 때까지 등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증상이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지속하다 보통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38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가 오늘로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오늘 날선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정부 하에서는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왜 이거 안 했습니까? 국회에선 방송 장악을 위한 여당의 아무 말 떼쓰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국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자, 방송사법 중에서 방통위법 통과됐고요. 네. 예, 뭐 이른바 KBS법, MBC법 다 통과됐고 지금은 이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네. 이른바 EBS법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릴레이 필리버스터 이건 내일까지인가요? 내일 아침 오늘 오전 한 8시, 네. 9시 사이에 시작했으니까 네. 내일 24시간 지나서 내일 오전 9시면 다시 민주당이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예. 또 결의안을 하겠죠. 지금 오늘 기록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을 넘겼어요. 사실 그 전에 그 기록이 2개가 있었는데 2016년 국회 때 이종걸 의원이 당시 이제 테러 방지법에 이제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12시간 31분을 했는데 그거를 윤희숙 의원이 지난 이제 22대 국회 때 윤희숙 의원이 예, 그때는 이제 그 공수처법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12시간 47분을 했는데 그걸 이제 13시간을 넘겨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깼어요. 근데 참 이거를 좀 자랑처럼 저희가 논평을 해야 하는지 이게 참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참 이런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 경신이라는 게 지금 23대 국회에 과연 훈장으로 작용할지 이게 발목 잡기라는 것인지 참 논평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상정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단독으로 또 통과시키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 바보들의 행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뭐 대체로 이제 동감을 하고 왜 하나요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가 준엄하게 꾸짖었어요. 왜 파이팅이 더 민주당이 이제 박선원 의원이 더 이제 뭐 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파이팅이 넘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뭐 기사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갑자기 뭐 이제 아무도 없고 갑자기 뭐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용산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뭐 거부권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제2호권 지금 현재는 추미애 의원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바로 바뀌었네요. 직전에 이제 김용태 의원이었고. 그래서 뭐 이거를 왜 하는지조차 사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가 이게 무슨 타임루프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SF 영화 보면은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필리버스터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대통령한테 가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제2호권 해가지고 또 부결되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까? 물론 모두 여야 모두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스파이더맨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큰 권력에는 큰 권한의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힘이 제일 센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거부권을 지금 제2호권 행사를 하시는데
도대체 저번에 있었던 한우농가 지원법 지난번에 제2호권 거부권 행사하셨거든요. 그거 원래 여당에서 먼저 한 거예요. 홍문표 의원 등등 해가지고 했다가 마지막에 사소한 이견으로 안 무슨 됐는데 법안이라고요? 한우농가 지원법이요. 한우농가 예, 지원법. 지난번에 다섯 가지 같이 이제 했을 때 그때 거부권 행사하셨거든요. 그 예. 홍문표 의원이 주로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는 다 하는지 원칙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대통령이 지지를 받으려면요. 좀 최소한 분별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모든 게 여야 합의가 아니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예. 아니라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됐고 이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견이 있지만은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장악이 된 언론사들의 시청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거는 제작진에게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의 공방을 벌일 겁니까? 방송사법이 저는 문제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예.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독일의 뭐 ZDF, GDF 같은 방식으로 대폭 거기는 이제 100명까지 늘리는 건데 최소한 25명에서 이렇게 30명 늘려가지고 예. 이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따라서 정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벗어나게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민주당 정부 때 했었어야 되지만은 그게 매우 유감이지만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이번 대통령직 인수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민주당이 지금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방송문화진흥회, 즉 MBC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위원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에 이 사람들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넣기 위해서 지금 그 여당이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다. 예.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운 예, 이사를 예, 예.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막겠다고 지금 위원장 청문회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법안을 내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많은 말하자면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어떤 전문기관의 이사들이 이 추천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 조금 더 정치 권력에서 좀 떨어진 걸 중립적인 걸 해보자. 취지야 좋죠. 근데 왜 예. 이걸 지금 합니까? 지금은 급해요. 예. 이걸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이거 여야 협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 방송들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여야 모두 그러면 장기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영 방송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예. 그걸 논의하는 게 과정인데 예.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구성을 못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요. 이건 공무집행 방해인 그러니까 거죠. 이거 다 여든 야든 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 시점이 왜 언제냐? 지금이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왜 그걸 지금 하냐고 그러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요.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그렇습니다. 거였고 어쨌든 민주당의 권력을 잡았을 때 이제 그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만 정작 또 다시 잡으면 그걸 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하리라고 보고요. 그 정도 욕 먹었으면 정신 차려야죠. 예. 그리고 언론 노조가 엄청나게 예. 사실은 비판을 했어요. 뭐 민주당하고 언론 노조하고 한 몸이라고 계속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민주당 정부 때 이거 안 했냐라고 언론 노조나 굉장히 시민사회 단체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KBS의 김희철 사장, 이제 KBS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장이 바뀐 다음에 바로 김희철 사장 쫓아내고 임기가 남았는데 박민 사장 안 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박장범 기자가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파우치 KBS 그 신년 대통령과의 신년대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KBS가 예. 됐습니다. 제가 특정 예. 언론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지금 MBC도 결국은 피해의식에 똘똘 사로잡혀가지고 좌파 언론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저기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네 이런 뭐 아니라고 얘기를 예, 하지만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조차 그런 얘기를 예.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큰데 이게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공영방송 MBC나 EBS 장악하면은 그러면은 정권 지지율이 확 올라갈까요? 예.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는 정권은 결코 선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저도 한마디만 더. 네.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무적으로 그렇게 방송 정책을 해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린다. 그건 이제 정부가 지지율로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지금 과방위가
MBC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주과학의 시대고 지금 OTT의 시대고 예. 글로벌 경계를 넘나드는 과학기술통신의 시대인데 예. 지금 이거 하나 붙잡고 23대 국회 개원해서 2달간 이렇게 하고 그 사이 1년 사이 방통위원장이 3명이나 낙마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과방위에서 이제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슈였는데 어쨌든 사흘 동안 어쨌든 전례 없이 사흘 동안 청문회 했고 그리고 현장 검증까지 이제 대전 MBC까지 이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채택이 불발이 됐어요. 네. 뭐 예정된 거 아닙니까? 뭐 채택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실 의혹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뭐 정치적 편향성 또 뭐 중립성 의무 위반도 있고 네. 게다가 이제 MBC 뭐 본부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노동 탄압 문제 이를테면 스케이트장을 보낸 게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주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노조 사찰 문제도 있어요. 스파이웨어 심어가지고 노조가 이메일 보내는 거 프로그램 중간에다 가로챈 거 이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예. 이거 이제 의혹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회적 모든 참사 거의 모든 참사에 대해서 다 조롱 막말을 했습니다. 5.18 폄훼 글에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랗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게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2022년 9월 달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좌파 언론들이 기획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보내가지고 이게 좀 기획한 거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 24년 정도 언론계 생활을 했고 부적격 공직자를 많이 봤지만은 이런 분이 공직자 후보로 올라와가지고 검증받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도덕성의 후퇴고 국적의 추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조 탄압 의혹이라든가 법카 유용 의혹도 있었고 역사관에서도 뭐 흠결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사흘 동안 이어진 그리고 이제 MBC 대전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방문 조사까지 한 마당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빵집 얘기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빵 40만 원인가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이제 우리 총리를 원래 이틀 청문회 하는 게 우리 헌정일의 관례였어요. 예. 근데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총리보다 높나요? 3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탈탈 털었어요. 털었는데 뭐 의혹은 많이 제기됐어요. 저도 뭐 김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적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논박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흠결이 나왔습니까? 근데 자 흠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이제 장관급 임명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정무적 판단이고 임명권자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헌혈 안에서 좀 그렇다. 그다음에 뇌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게 하고 그것 또한 3일 동안 탈탈 털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9월 달에 과방위 차원에서 현안 질의할 테니 또 나오라. 세상에 후보자 신분에 또 나오는 사람 전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나요? 이게 청문회인가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로 여야 공방이 있었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오늘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후보자에게 첫날부터 시작부터 저랑 싸우려 하지 마세요 라고 군기를 잡으셨고 후보자 내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위원들은 국어 안 하셨냐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된다는 게 답답하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죠.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그게 강제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 대한민국 내각 후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비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저는 이게 내구조 이상하다는 거 유지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란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란 표현이 말이 됩니까? 자, 뇌구조 얘기는 뇌구조고요.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앞서 보신 박충건 의원이 탈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지적하자 최 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발언이었죠. 저거는 부적절했고요. 저거가 사실 위원장으로서 조금 품격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좀 자극적이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네. 굉장히 저는 좀 안 하는 게 나았다. 좀 잘못했다고 안 생각합니다. 했어야 됐다. 다만 네. 그 앞에 얘기하신 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러니까 예. 뭐 틀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여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회가 지금 다 격화돼 있다 지금. 오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최수영 평론가님하고도 약간의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게 굉장히 유감이다. 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요 얘기를 한 다음에 최 위원장이 다음 자리에서 박충건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했기는. 예, 사과를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리위 제소하고 국회의원 제명 촉구까지 지금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거죠. 근데 뭐 제명까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격앙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네. 과도한 표현 쓴 것도 맞고요. 근데 저는 윤리 제소까지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앞에서 지적한 이야기들 뭐 내각 후보에 대해서 자질 문제 얘기한 거 네.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부적격 판정 내려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면 됩니다. 그게 네. 민주당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약간 인신공격적인 탈북민을 비하하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고 지난 국회에서도 태영호 의원은 무슨 이른바 배신자로 비슷하게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될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탈북자들이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 저는 이 최민희 의원이 저도 뭐 방송 그 국회 입성하기 전에 저랑도 뭐 패널로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패널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과방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국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사과는 좋았지만 예. 어쨌든 윤리 제소까지는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얘기가 다 옳았어도 이 얘기 한마디로 이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예, 요런 것 때문에 여야 갈등에 기름을 끼얹고 지금 청문회가 그렇게 사흘 동안 지나갔어도 자극적인 얘기만 남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어차피 변할 게 없다라고 양측이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 위원장이 위측이지만 일단은 야당 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우리는 최대한 많이 폭로를 하고 어차피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할 텐데 네. 아무리 이거 부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류가 있다 보니까 더 세게 좀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을 좀 뽑으려는 이런 경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저는 뭐 이분 박충건 의원 이분이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냐 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왜 인민재판 국회 청문회 과정을 왜 인민재판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냥 서로 좀 자극하는 게 좀 네, 감정이 알겠습니다. 좀 과잉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도부 구성이 한창인데 신임 사무총장에 PK 출신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친한계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서병수 이제 전 의원이죠. 네. 서병수 전 의원은 이제 친동생이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장이고 예, 부산에서 5선 하셨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더 동생분이시군요. 예. 더 주목되는 거는 사실 이분이 이제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른바 이제 윤이 갈등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있었을 때, 윤이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나름대로 물밑 조율도 많이 해서 정치력과 협상력을 역할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친한이다 이런 어떤 계보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서실장은 이제 박정하 의원으로 조금 중립지대에 있는 이제 강원도 출신, 원주 출신의 그 박정하 의원을 해가지고 조금 당내에서 이제 좀 소통 과정을 갖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무적 판단 능력과 두루 인품을 갖춘 서범수 의원을 기용함으로써 친한 포석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과 색깔이 조금 많이 겹치진 않아도 그런 분들까지 껴안는 그런 좀 탕평 인사의 신호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방점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당직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친윤계로 불리는 그 정점식 의원이 맡은 정책위의장 인선인데 당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데 교체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맡은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뭐 정점식 의원 뭐 합리적이고 일 잘하니까 굳이 정점식 의원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오히려 지금 모양새 자체는
오히려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대표가 유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게 관행이긴 했습니다. 예, 친윤 친한 다시 뭐 갈등이 불거질 조짐인데 먼저 이 정책위의장이라는 이 자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당 사역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고 당에서 이제 정당에서 어떤 특별 정책들과 관련해서 정책들을 관련해서 이제 조율하고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의원들을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이끌고 뭐 이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일을 잘 하셔야겠네요. 일단은. 일을 잘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가 출신이라서 정책위의장에 맞느냐 처음부터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아끼는 검사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그래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당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옛날에 이제 원내 대표가 아니라 원내 총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총재 시절에 3명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은 원내 총무 임명하고 정책위의장 임명하고 사무총장 임명하고 사무총장은 이제 돈을 관리를 하는 거고 정책을 관리하는 거고 원내에서의 전략을 관리하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3명이 분할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가 되면서 직선이 됐고요. 2명의 임명권은 사실상 당대표에 있는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식으로 됐고 보통 러닝메이트로 나오죠. 원내대표하고 같이 정책위의장하고 원내대표하고 이제 러닝메이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게 관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간이 얼마가 됐더라도 사의를 표명을 하냐면 재신임을 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 전에 예를 들면은 비대위 계속 들어가도 그 전에 있었던 정책위의장이 일단은 사의를 표명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재신임을 받는 성일종 의원이라든지 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정책위의장 할 때. 근데 이분이 이제 정정식 의원이 사퇴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한 쪽에서는 관례에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친윤 쪽에서는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이라는 그 자리를 누가 하나 안 하냐 뭐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전체 최고위에서의 구도도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친한동훈 8호 인정되는 그러니까 장동혁, 진종호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는 뭐 충분히 이제 그 뭐 한 대표의 뜻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4명을 볼 수 있는데 범친윤으로는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와 정점식, 김재원 그다음에 인요한, 김민전 최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일 정책위의장을 친한으로 임명하게 되면 5대4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5대4 구조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이제 한 명, 그러니까 2명이 이제 남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너졌는데 이제는 2명 확보가 됐거든요. 장동혁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이유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한동훈 지금 그 체제가 조금 말하자면 지금 비주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장악력을 높여 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책위장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6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민심 63%, 당심 63%. 그러면 저는 압도적인 사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당에서 조금 저는 유연하게 대처해도 장악력에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푸는 모습이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절차 자체도 이제 부담인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거는 바로 교체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크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맞서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의원들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108명이면은 55명을 받아야 돼요. 55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 55명을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쪽은 도박이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뭐 50표밖에 못 얻어서 부결됐다. 그러면은 한동훈 리더십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63%라고 일단은 하더라도. 먼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추인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를 한다라도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사실 협의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무조건 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옛날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듯이 지금 이원석 패싱하듯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추인해 받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승부수를 띄우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고 네. 다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준석 대표가 43% 얻었거든요. 네. 결국은 날라갔어요. 네. 김기현 대표가 53% 얻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날라갔습니다. 한동훈 63이라고 못 날릴까요? 그러니까 뭐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지금도 사실은 역대 어느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정책위 의장에 사퇴 안 한다고 이렇게 뻗팅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게요. 한동훈의 취약한 리더십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저는 칼을 뽑을 거다. 근데 예.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감이 클 거다. 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정정식 네. 정책위 의장은 지금 개인의 욕심으로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작용이 있을까요? 복합적으로 고려가 됐겠죠. 저도 네. 이제 김준일 평론가 말에는 동의하는 일부 지점이 네.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가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당대표 된 상황도 이례적이고 네. 그리고 윤심이 사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개입했다는 게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가 네. 나왔다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인의 뜻대로 이것을 끌고 나가는 단기적인 것보다 지금 뭐 김옥균 프로젝트 말씀하시고 했는데 전 제가 보기에 네. 한동훈 대표를 지금 흔들 수 있는 외부의 동력이 없어요. 오히려 네. 그게 잘못하면은 지금 여권 주류의 내우 외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우 며칠 외환이 될 며칠 수밖에 나가서. 없기 때문에 네. 내우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유연하고 조금 담대하게 대하는 것도 한동훈 리더십이 좀 달라졌네 혹은 한동훈 대표가 바로바로 그 승부를 보는 그런 네. 끝장 스타일이 아니구나 예. 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이미지 차원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정무적 판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무려 90.4%고요. 김두관 후보가 8.4%.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변이 있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변은 어떤 거를 이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재명이 떨어지는 거 이변이라고 보시는 건지 예. 이런 이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자리가 9에서 네. 8로 바뀌는 거. 왜냐하면 예. 초반에 한 93, 4 나오다가 네. 91 나오다가 이제 90까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다만 김두관 후보가 너무 선거 운동을 못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80% 중반 정도 이재명과 득표율을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권리당원만 있는데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거를 다 합산하면은 저는 80% 중반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워낙 선거 운동을 못 해서 지금 상황은 진짜로 잘하면 앞에 9자 찍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못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아니 뭐 하는데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보다도 뭐 집단 쓰레기 뭐 이런 네. 표현 SNS 썼다가 예. 본인이 쓴 건 아니고 실무자리 썼다가 지웠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모독하는 게 맞는 방식인가요? 물론 이제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많은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김두관 후보가 좀 잘할 가능성은 많이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런 말들, 김두관 후보의 말들이 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경우입니다. 그 전날 개딸들이 당을 점령했다. 이 발언을 두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후보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 후보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적게 나와요. 왜 물론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김두관 민주성 확실하게 지켜서 지선 대선 승리하겠습니다. 예. 저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준비된 멘트 같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뭐 틀린 말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려서 다양성 민주성 사라지고 나서
정말 정작 중요한 대선에서 패하면은 민주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당이 저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뭐 총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선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여론조사 거론했습니다. 이건 김두관 후보가 거론한 거니까 11% 지금 국민의힘보다 지고 있다. 오차범위 밖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거 속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승리하는 건 아니다. 여당이 패배할 뿐이다. 여당이 패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지금 야당의 압승, 국민의 주권을 위임 혹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서 밀어붙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일극체제를 최소한 지금 김두관 후보가 아니면 누가 균열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도조차도 그건 다양성의 목소리가 아니고 해당 분자의 목소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민주성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렇게 저는 김두관 후보를 공격하는 게 저는 민주당 스스로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최소한 저런 자양분은 조금 키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김두관 후보의 말은 맞는 얘기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봉주 후보가 이거 분열적 발언이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정봉주 후보야 득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저도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습니다를 밖에 평론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지금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맞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원희룡 후보가 예를 들면 지난 경선에서 무지성 한딸들, 뭐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은 요즘 한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지성 한딸들이 지금 당을 다 장악해가지고 당을 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표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같은 맞는 얘기라도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과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뭐 집단 쓰레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사람들은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랑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도 보면은 전투력 강한 사람들이 다 상단에 있거든요. 그럼 당내 민주주의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잘 대응하고 당대표가 돼서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저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 경선은 지금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 지금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었고 그때는 1위가 정봉주다라는 게 이슈였는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가 4위에서 2위로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효과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TV의 모든 후보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은 특히 화제가 됐던 게 김민석 후보가 이제 가서 왜 지금 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요 발언이 있었잖아요. 요게 좀 많이 화제가 된 것 같고 사실은 민주당 그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시그널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 뒤에 섰던 사람이 이제 강선우, 한준호, 김민석이었거든요. 그 김지호 후보까지 있는데 그분은 컷오프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시그널이 안 가니 굳이 와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불공정 경선이라는 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4등 해도 최고위원 되는 건데 지금 1등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위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수석이라는 게 아무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최다 득표자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표 바로 우측에 앉습니다. 그리고 대표 바로 다음으로 제일 발언 빨리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표가 오늘 못 나온다. 아니면 잠깐 뭐 이제 그 거리 상태는 아니고 잠깐 대표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상징성과 권한과 그다음에 스피커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해서 지금 이렇게 법사위원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나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관리 체제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약간의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성당원들이 요 조금 빼주자, 수석에서 조금 빼주자 하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그널을 보내준 건 이재명 후보다. 왜 김민석 후보 표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라고 얘기지만 그 이면에는 정호 후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권리당원들이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이제 과반 그 전환점을 돌았고 이제 뭐 향후에도 이제 경기, 대전, 세종, 서울 경선이 또 남았네요. 여기서 또 어떻게 또 등수가 또 뒤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나이트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16살 고등학생 사수 반효진 선수였습니다. 10m 공기 소총에서 금메달을 명중시켰습니다. 네,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4번째 금메달이자 우리나라 역대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효진이 마지막에 쏜 총알이 10.4점, 중국 황희팅은 10.3점을 기록합니다. 단 0.1점 차, 반효진이 극적으로 금메달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선에 1위로 통과한 반효진은 결선 첫 10발에서 황희팅의 0.1점 차 2위에 올랐습니다. 2발씩 쏘며 1명씩 떨어지는 엘리미네이션 시리즈. 우승을 눈앞에 뒀던 반효진은 마지막 2발을 9점대에 맞춰 황희팅의 슛오프를 허용했지만 마지막 한 발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에 가장 자신 있게 방어쇠를 당겼습니다. 사격에서 2번째, 대표팀의 4번째 금메달을 안긴 반효진은 76년 몬트리올 대회 레슬링 양정모 선수부터 시작해 역대 우리나라의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교롭게 역대 최연소 금메달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을 빼버린 바람에 조마조마하게 아마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기쁘고 6번째 금메달이라고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벌써 금 2개, 은 2개로 대표팀의 최고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사격. 오예진에 이어서 반효진까지 우리 10대 명사수들이 이곳 멀리 프랑스에서 행복한 올림픽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내일 파리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일부 야외 경기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남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파리까지 확대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고 당분간 최저 기온도 20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리 일대의 기온이 오르면서 야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건강이나 컨디션 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필요에 따라 일부 경기는 경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6명은 무중력 상태에서 가짜 성화를 봉송합니다. 또 역도와 원반 던지기, 포환 던지기, 기계체조 등 올림픽 종목을 연상시키는 동작도 선보입니다. 나사 우주비행사 매튜 도미닉은 마지막 장면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최고 책임자인 모 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가 사제까지 활용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문만 배포한 건데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모 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내놓은 건 2장짜리 서면 입장문이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올리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신의 큐텐 지분 등 사재까지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큐텐이 가진 해외 자금을 유입하고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 환불, 파트너사 지연이자 지급 등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인 구 대표가 모습을 감춘 사이 피해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이미 커진 상황. 그럴 마음이었다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날 바로 저는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시간만 끌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더 아까워하고. 정작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된 무리한 해외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존폐 기로의 역경도 여러 번 극복해왔다며 한 번 더 높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 대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방은 묘연합니다.
큐텐코리아가 입주한 서울 역삼동 건물의 입주 업체 안내에는 큐텐 이름만 지워져 있습니다. 큐텐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 뭐 이름이 지워져가지고 뭔가 해서. 정부와 기업들이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사이 큐익스프레스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책임 회피 의혹이 일었던 구영배 대표.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사과에 나섰지만 피해자들 앞에 나설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산과 환불 지원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4시쯤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법원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제출했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가 이미 현실화한 만큼 회생 신청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내일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현재까지 판매업자들에게 정산되지 못한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5,600억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주 카드사와 피지사들을 상대로 신속한 환불 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판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2차 TF 회의에서 판매업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6월과 7월 거래대금 결제 기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표현대로 미정산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업체 경영난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3천억 원을 공급하며 여행업계 대출에 6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3.4에서 3.5%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판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와 피지사가 피해 고객의 결제 취소를 거부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함과 동시에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도 사용처나 발행사가 사용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 점검만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계속 판매했는지 등을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소상공인 판로 지원 명목으로 올해에만 3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세 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충분한 검증 없는 쇼핑몰 선정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말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의 유일한 사기업 동참자로 위메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협업을 고리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입점 수수료 지원과 온라인 진출 교육 등 판로 지원을 이유로 올해 큐텐 계열사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만 무려 114억 원. 이 가운데 30억 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흘러들어간 금액만 각각 5억 8천여만 원과 6억 3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나랏돈이 투입될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 2020년 중소기업유통센터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당시 큐텐은 고득점을 받아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이미 납입 자본금이 바닥난 자본 잠식,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 기업에 세금을 퍼주고 이를 신뢰한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희 파산이고요. 변제할 능력도 없고 티몬은 믿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받지 못한다면 지난 25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에 달합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국가공공기관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오다가 결국은 애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센터 측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교육 비용 등을 사후에 대준 차원이라며 이번 정산 지원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나랏돈 투입에 있어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경찰관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다 지난 18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관악경찰서 송모경위를 추모하는 겁니다. 이들은 경찰 지휘부가 현장과 소통 없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면서 현장 인원이 부족해져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평가하위 10% 관리자들을 다음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줄 세우기식 평가를 통한 실적 압박도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발령과 동시에 약 40에서 50건의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아직 수사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경찰과 송경위 유족 사이 면담도 이뤄졌습니다. 면담에서 경찰 관계자들은 송경위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충남 예산에서도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이 뇌출혈로 숨지는 등 일주일 사이 경찰관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일선 경찰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도 후보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태 진단팀의 결과를 토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젊은 경찰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가?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까지 경찰 지도부가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일선 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 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경무관에게 인사조치를 하겠느냐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담당 과장을 지구대로 발령낸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의 외할머니와 3살 난 손자가 숨졌습니다.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국 베트남 다문화 부부가 이른 아침부터 농사일을 나갔던 사이에 벌어진 참변입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집안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불이 난 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집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70대 여성과 3살 난 손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아빠를 유독 잘 따랐던 윤성이. 부모가 시험관 시술까지 해가며 10년 넘게 기다린 보배였습니다. 마지막일 줄을 몰랐어요. 집에 오면 아빠 좋다고 핸드폰에 유튜브 보면서도 윤성아 하고 부르면 그냥 뛰어나오는데. 60대 한국인 아버지와 40대 베트남 어머니가 잠든 아이를 뒤로 완 채 아침 일찍 농사일을 나간 사이 벌어진 참변입니다. 윤성이 부모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평소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사일을 했다고 마을 주민들은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온 외할머니가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못 하잖아요, 일도.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애를 봐주기 위해서 외국서 여기까지 와서. 잦은 기침에 폐렴으로 입원했던 윤성이가 상태가 나아져 예상보다 빨리 퇴원하면서 안심했는데 퇴원 하루 만에 화마가 덮친 겁니다. 잡잡하죠. 손에 일이 잡힐랑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과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최상병의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최상병 유가족이 이의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유가족의 이의 신청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군대 내 사망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군 사망 사건을 관련 혐의자와 분리된 독립적인 체제에서 조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센터는 위원회 이 같은 권고를 두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 던진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1년 전보다 32만 7천 가구가 증가한 782만 9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며 1인 가구는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1인 가구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중 9.7%였습니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총 9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 45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시 인구 939만 명보다 큰 숫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 인구는 5,177만 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인데 지난해에는 4,984만 명으로 10만 명이 더 줄었습니다. 반면 상주 외국인은 194만 명으로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국적만 1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41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만 6천 가구가 증가했고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6.8%인 149만 3천 가구로 1,000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를 할 수 있게 되고 가구원이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도 폐지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민관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선 공급 대상자를 가점제로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먼저 입주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를 가점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 든든 전세주택 입주 경쟁률이 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LH는 전국 10개 지역 든든 전세주택 1,641가구에 입주자 모집을 한 결과 34,67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88가구 모집에 18,983명이 신청해 10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이어 부산이 53대 1, 대구가 34대 1의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악질적인 중대범죄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반 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가로챈 임대차 보증금만 2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연 씨와 공범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의 지사를 두고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팀장 장모 씨, 명의를 빌려준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 씨가 대표로 있던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며 1심과 같이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변제받았고 연 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 원씩 형사공탁했지만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악질적인 중대범죄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군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 방첩사령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의 진실을 국정조사로 규명해달라며 낸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올린 국민동원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오늘 오후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비롯해서 의대 정원 배정 과정과 의정 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취임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축구 팬에게 사과했습니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스스로 실패로 규정하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사령탑 내정 이후 22일 만에 열린 취임 기자회견. 홍명보 감독은 90도 사과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팬에게 상처와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한국 축구를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사퇴 회견 때도 종이 한 장 들지 않았던 홍 감독은 A4 용지 8장에 빼곡하게 써온 취임사를 11분 동안 꼭꼭 씹어 읽었습니다. 다양한 대표팀 지도 경험과 협회 행정 일, K리그 감독까지 그동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홍 감독은 개인 욕심이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표팀에 존중과 대화, 책임, 헌신이라는 3가지 정신을 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유례 없이 훌륭한 선수가 가득한 지금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월드컵 16강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한국 축구만의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꼭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을 스스로 실패라고 규정한 홍 감독은 이른바 의리 엔트리를 인정하면서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는 선수들만 뽑아서 쓰는 인맥 축구니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하지만 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름값은 없지만 그래도 팀을 이끌어가고 정말 팀에 도움이 되고 헌신이 되는 선수들을 잘 몰랐어요. 홍 감독은 전술과 피지컬 부분을 담당할 유럽 코치 2명을 포함해 코칭 스태프 구성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래시가 쉼없이 터진 언뜻 청문회 같았던 취임 회견이지만 홍 감독은 10년 전 출발된 기대와 박수뿐이었다며 겸손하고 겸허하게 팀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3주째 파업 중인 가운데 노사가 오늘 저녁부터 집중 교섭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사전 협의 결과 오늘 저녁 7시부터 모레까지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8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가 제안한 집중 교섭을 사측이 수용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20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은 마치 유독가스처럼 연기가 퍼졌다며 지역에서 난 큰 불에 불안해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마치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멀리서도 하늘 높이 퍼지는 연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 공장. 비닐이 타면서 까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방은 한때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닐에 붙은 불이 꺼졌다 다시 살아나길 반복해 큰 불길을 잡는 데에만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쌓여있는 거는 다 하나씩 다 퍼내야 돼요. 산처럼 쌓여있는 거를 평탄화 시킨 다음에 그래도 이제 계속 물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 안에까지 다 해. 다행히 공장에 있던 직원 등 30명이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 공장으로까지 불이 번지면서 건물 8개 동이 탔습니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화성시는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완전 검은 연기가 그 비닐을 태우는 거가 검은 거잖아요. 그게 하늘을 덮었고 유독가스하고 마찬가지죠. 화재 연기를 한 번만 들마시면 이게 숨이 멎은다고 하잖아요. 폐가 완전 까맣게 된다고 그런 연기였어요. 또 주민들은 이곳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 등 최근 인근 지역에서 공장 화재 소식이 잇따르자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지도를 가지고 대피하라. 정부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과거에 침수된 이력을 나타내는 침수 흔적도 같은 재해 지도는 지자체가 만들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까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YTN 데이터랩이 분석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공개한 2017년 기준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계양구 작전우체국 인근 55만 제곱미터도 여름이면 언론의 단골로 등장하는 침수 구역입니다.
지난달 이후 한 달 사이에 무려 3번이나 이런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물이 찼으니까. 인천시가 파악한 상습 침수 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생활안전 지도의 침수 흔적도는 피해 면적이 그보다 훨씬 작고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상습 침수 구역으로 설정한 영역의 99.8%가 행안부 지도엔 빠진 겁니다. 인천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침수 지도, 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공개 침수 흔적도의 60%가 행안부 지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출처 모르는 데이터를 별도로 공개한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침수 흔적도 행안부가 공개하고 있는 건 다 맞는데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공개한 데이터들이 지금 틀렸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하지만 행안부 지도로 통일하기엔 빠져있는 상습 침수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침수 흔적도는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지자체가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침수 구역을 지나치게 적게 계산할 조건이 곳곳에 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요. 도로 같은 지표상에 흐르던 물이 집안보다 낮은 반지하주택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예고 없는 비가 더 많이, 더 자주 오는 기후 재난의 시대. 시민들이 어떤 지도를 믿고 봐야 할지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절차나 방법은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느 정확도로 어떻게 검증할 건지 이 중요한 정보라면 이걸 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맡겨둬야 되는가라는. 이런 가운데 물 재해 상황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도시 침수 지도를 공개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이 미제작 상태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내일 5박 6일 만에 끝날 전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이번 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과 다른 당론 법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방송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법안 처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방송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은 내일 오전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마무리되지만 여야 모두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야는 장외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화살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입니다.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합니다. 이례적인 3일 연속 청문회와 현장 검증까지 진행했던 과방위는 여야 입씨름 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뤘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또 탄핵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전 대표님의 먹사님이즘이냐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적격 사유가 쌓이는 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부적격을 명시한 채택도 아닙니다. 그냥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청문 절차 시한이 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국회에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
결국 국회 동의 없이 인력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친한계 PK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에 이은 두 번째 당직 인선인데 관심이 쏠리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는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체제 두 번째 인선, 당 재정과 조직 등 살림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의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1호 인선 박정아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한 대표는 변화에 유연한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반면 당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위 의장은 유임과 교체 카드를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 본인과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의 추후 뽑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최고위원 9명 중 이른바 친한계는 4명. 정책위 의장 면면에 따라 우군이 과반이 될 수도 친윤이 과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친한계 중심으론 당 수장이 바뀌면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는 관례를 언급하며 정점식 의장의 결단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거듭된 원포인트 인선 역시 당내 여론을 지켜보는 속도 조절과 함께 물밑 조율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임명권은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원내대표와의 인선 협의 대상에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필요한 정책위 의장 교체 명분이 없단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여기에 한 대표와 친윤계 대립 구도가 초반부터 불거지면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점식 의원 합리적이고 일 잘하니까 굳이 정점식 의원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고 60%가 넘는 전당대회 지지율을 거론하며 한 대표 일부 지지자의 단체 행동까지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정 의장은 여전히 말을 아끼는 상황.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인사권을 가진 당대표가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변화 쇄신을 명분으로 하는 친한계 지도부 구축과 친윤계와의 전면전을 피하는 탕평의 갈림길이 한 대표 체제 연착륙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보국을 통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낸 것에 대해 저열한 마타도어라고 반박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억지 트집을 잡는다고 없는 의혹이 사실이 되진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압록강 주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민 수천 명이 고립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조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홍수 예방에 실패한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흙탕물 위로 드문드문 보이는 지붕들. 압록강 주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지역 수해 현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이동하는 검은색 SUV 역시 바퀴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 개선을 넘기면서 섬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고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군 헬기가 투입돼 구조가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군 헬기 10여 대가 20여 차례 왕복 비행한 끝에
4,200여 명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까지 소집하는 등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홍수 예방에 실패했다며 각급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북한은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 재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방지와 복구사업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과거 북한은 수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 여부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민 구조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 선전과 체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황해도와 강원도 등 북측 남쪽 지역의 호우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라며 추후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서부의 산불이 자고 나면 2배로 커지는 등 올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110여 곳에서 불이 나 서울시의 12배에 이르는 면적을 태워버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크 파이어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북쪽 지역의 산불이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24시간 만에 2배로 커지는 등 화마가 1,400여 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삼켜버렸습니다. 1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현지 시간 28일 현재 진화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역대 7번째 규모인데 85명이 숨지고 주택 11,000채를 불살라버린 2018년 파라다이스 산불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we're doing. That's all. We gotta have a place to land.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세쿼이어 국립공원과 오레곤주 동부와 아이다호주 동부 등에서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11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7,250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7%가량이 소실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앞으로 며칠간 낮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예고돼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 lot of our crews are what's doing called prepping, basically getting out ahead of the fire, finding those structures, communities, making sure those areas are more survivable should the fire go through. 100년 만에 최악의 화재를 겪은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제스퍼는 도시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국립공원 산불은 여전히 통제 불능인 상황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 일본의 기업들이 고졸 사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 최저임금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내년 봄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기업 합동설명회장을 찾았습니다. 부스를 돌며 현장에서 마주할 여러 직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일할 곳을 찾습니다. 仕事ってこんな感じなんだなってまだ軽はずみですけど想像はできました。 초임 인상에서부터 월세 90% 지원, 임금 외에 별도 준비금 지급까지 내놓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25万円になります。それ以外には支度金というような形があって入社してもらえると4月の初任給で15万円 振り込むような 직원 절반이 고졸 출신인 IT 기업도 있는데 가능성 있는 인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いろんなアプリであるとかっていうツールを使うことがもう最初から身についてるんだと思いますね。先月のことが遠い昔だったぐらいにこんな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る。 심각한 일손 부족에 일본 기업들은 최근 이처럼 고졸 구직자들을 붙잡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고졸 구직자 1명당 비어있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 고졸자 구인 배율은 3.98로 역대 최고입니다.
労働人口が減ってきているという部分で、大学生、大卒社員だけではなかなか新卒の採用がうまくいかない。 일본 인구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86만 명이 줄었는데 15년 연속 감소세로 일손 부족 현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치로 올렸습니다.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으로 50엔 인상한 겁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일본 기업들의 자국 내 젊은 인재 확보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사실상 일본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를 2달가량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여전히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는 지난 26일에서 28일 18세 이상 남녀 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28%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은 정권 퇴진 위기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6시간 뒤 마두로 대통령이 민주야권 곤살레스 후르티아 후보를 눌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Soy Nicolás Maduro Moro, presidente reelecto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y voy a defender nuestra democracia, nuestra ley y a nuestro pueblo. 그러나 몇 시간 후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자체 후보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친여당 성향의 선관위는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개표 참관을 원하는 시민 그룹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다 서방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도 정반대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구조사에서 곤살레스 후보가 65%의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31%에 그쳤습니다. Queremos decirle a todos los venezolanos y al mundo entero que Venezuela tiene un nuevo presidente electo y es Edmundo González. 국제사회도 선거 결과 발표에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result announced does not reflect the will or the votes of the Venezuelan people. 2013년 처음 대권을 잡은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확정되면 2031년까지 무려 18년간 장기 집권하게 됩니다. 또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이후 30년 넘게 좌파 체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개표를 둘러싼 논란에 야권의 자체 승리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선거 불복 운동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새 앨범 에이트로 또 한 번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한 뒤 5개 앨범 연속으로 1위를 찍고 있는 건 전 세계 그룹 가운데 스트레이키즈가 최초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음악 시장을 씹어먹겠다는 당찬 각오와 함께 새 음반 에이트를 냈던 스트레이키즈. 열흘도 지나지 않아 포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발매 첫 주 미국에서 앨범 유닛 23만 2천 장을 기록하며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재작년 3월 발매한 앨범 오디너리에 이어 빌보드 정상은 이번이 5번째인데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한 뒤 5차례 연속으로 정상을 찍은 그룹은 전 세계에서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입니다. 멤버들이 전원 작사, 작곡을 참여하는 프로듀싱 팀이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다. 꾸준히 실력을 쌓아나가고 본인들만의 스타일을 확립을 한 것이다. 여기에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이 깜짝 출연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일찍이 조회수 5천만 회를 넘기면서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빌보드 실적이 반가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1위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2위는 BTS 지민의 솔로 2집 뮤즈가 차지했는데 K-팝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 2위를 모조리 휩쓴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K-팝의 새 역사가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가요계 은퇴를 시사한 나훈아가 하반기에 있을 마지막 콘서트에서 남아있는 혼을 모두 태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훈아는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평생 걸어온 길의 끝이 보인다며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도 서운하지도 않다고 썼습니다. 이어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말을 남겼는데 마지막 콘서트는 10월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강릉과 안동, 진주, 광주, 대구, 부산으로 이어져 서울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별세한 가수 김민기의 유족이 고인과 관련한 추모 공연이나 추모 사업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고인이 운영했던 학전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작업이 시대의 기록 정도로 남았으면 했던 고인의 유지에 따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사양한다고 밝혔는데도 경황 없이 받은 조의금 가운데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한 사례의 경우 유가족과 상의해서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만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이 남아돌아 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농협이 각급 기관 단체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에 쌀 재고 5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80kg 한 가마 쌀값이 18만 원 선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벼가 한창 생육기에 들어간 논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올해 일모작 조생종 햅쌀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초 농민단체 등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들이도록 요구한 쌀 격리 물량은 15만 톤. 하지만 정부는 나머지 10만 톤은 쌀 판매 촉진 등으로 격리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밥 드시라고 광주의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상무역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홍보 전담과 함께 주먹밥과 쌀 음료도 나눠줍니다. 인건비, 생산비는 올라가고 쌀값은 하락되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아침밥 먹기,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농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알아주셔서 쌀 소비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농협 광주본부는 미리 쌀 5만 포 팔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직접 방문해 집중력을 높이고 신체 발달을 돕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이에 농협 모든 임직원들은 전국적으로 아침밥 먹기 등 영양 성분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쌀 중심의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는 양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가공품 개발 등으로 남아도는 쌀 소비를 늘려 쌀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대구는 36도까지 올라서 사람 체온에 가까운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오히려 습도만 잔뜩 높여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밤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고 있어서 에어컨 사용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우선 에어컨을 켜기 전에 실내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강하게 작동을 해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필터를 청소하면 더 높은 냉방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실외기를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환기창을 최대한 열고 실외기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돗자리 등으로 가림막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